수학 시간에 갑자기 알파벳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고 당황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괜찮아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대수학의 비밀 언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암호를 풀고 나면 어느새 자신감이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첫째, 수학의 비밀 코드, 바로 변수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둘째, 이 수학 언어를 어떻게 간단하게 쓰는지 그 약속들을 살펴볼 겁니다. 셋째, 시계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넷째, 끼리끼리 계산하는 법, 즉 덧셈 뺄셈을 배워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방정식이라는 균형의 예술을 마스터해볼 겁니다. 이 5단계만 딱 따라오시면 와, 대수학이 이렇게 간단했나? 하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수학의 비밀 코드, 변수입니다. 부제가 이거죠. 도대체 왜 수학의 문자를 쓰는 걸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이 변수라는 개념 하나 때문에 수학이 그냥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설명하는 엄청난 언어로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 정말? 왜 수학에 알파벳을 넣었을까요? 우리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머리 아팠는데 말이죠. 그쵸? 근데 있잖아요. 이 질문, 왜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이해하는 순간 와, 대수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보이죠? 숫자는 그냥 숫자예요. 3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3이죠.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상수라고 부르고요. 근데 오른쪽에 x는 달라요. 얘는 일종의 자리맡아두기 같은 거예요. 비어있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딱 좋은데 이 상자 안에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할 어떤 미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유연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규칙, 즉 식 하나로 수많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수학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변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 새로운 언어를 좀 더 세련되게 쓰는 법을 배워봐야겠죠? 두 번째 주제, 수학 언어 간단히 쓰기입니다. 이건 뭐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쓰자 하고 정한 약속, 일종의 문법 같은 거예요. 그래야 덜 헷갈리고 더 깔끔하니까요. 특히 곱셈기호, 이 곱하기를 생략하는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첫째, 숫자랑 문자가 같이 있으면 무조건 숫자가 앞으로 와요. a 곱하기 3이 아니라 3a, 이게 a입니다. 둘째, 문자끼리 곱할 때는 알파벳 순서로 써주는 게 약속이에요. b 곱하기 a는 ba가 아니라 예쁘게 ab로 쓰는 거죠. 셋째, x 곱하기 x처럼 똑같은 걸 또 곱하면 굳이 길게 쓸 필요 없이 x 위에 작게 2를 써서 x제곱 이렇게 줄여 쓰는 겁니다. 훨씬 깔끔하죠? 마지막으로 괄호가 있을 때도 숫자가 앞으로. 그냥 숫자가 짱이다, 숫자가 먼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전부 다 식을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만들려는 노력인 거죠.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1의 존재입니다. 수학자들이 좀 귀찮았나 봐요. 1 곱하기 x를 그냥 x라고 쓰기로 했어요. 1은 곱하나마나 똑같으니까 굳이 쓰지 말자는 거죠. 하지만 0.1x처럼 소수는 당연히 써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그냥 x나 a 같은 문자를 보면 아, 저 앞에는 투명한 1이 숨어 있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눗셈은요, 곱셈보다 훨씬 쉬워요. 규칙은 딱 하나, 그냥 분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a 나누기 b는 b분의 a. 앞에 있는 게 분자, 즉 위로 가고 뒤에 있는 게 분모, 아래로 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나누기 기호가 식을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분수로 쓰면 뭐가 뭐고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훨씬 명확하게 보여요. 자, 이제 문법을 배웠으니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볼 차례죠. 세 번째, 식의 구조 파헤치기입니다. 대수학의 식은 진짜 하나의 문장 같아요. 그리고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듯이 식에도 각 부분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용어들만 딱 알아두면 앞으로 식을 볼 때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자, 여기 3x-5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걸로 용어들을 하나씩 다 뜯어보죠. 먼저 이 식은 3x랑 -5 이렇게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조각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덩어리들이죠. 그 중에서 -5처럼 문자 없이 숫자만 덩그러니 있는 항, 얘를 상수항이라고 해요.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항이란 뜻이죠. 그리고 3x를 보면 문자 x 앞에 3이 곱해져 있죠. 이 문자에 달라붙어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차수는 좀 중요한데
항의 문자가 몇 번 곱해졌냐는 거예요. 3x제곱은 x가 2번 곱해졌으니 2차. 그럼 3x는? x가 1번 곱해졌으니 1차겠죠? 상수항은 문자가 없으니까 0차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항이 하나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식 전체를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죠? 방금 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걸 바로 써먹어 봅시다. 어떤 다항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1인식, 그러니까 x제곱이나 x세제곱 같은 거 없이 그냥 x만 있는 식을 특별히 1차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6x-3 같은 거죠. 이게 다야? 쉽겠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대부분의 방정식이 바로 이 1차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좋습니다. 이제 식의 부품 이름까지 다 알았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조립을 해봐야죠. 네 번째, 끼리끼리 계산하기입니다. 대수학에서 더하고 빼는 거요. 진짜 간단한 원리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그 마법의 원리가 바로 동류항입니다. 이름 그대로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뜻인데요. 뭐가 같아야 하냐면 문자와 차수,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똑같아야 해요. 이건 마치 과일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과는 사과끼리 모으고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모으죠. 사과 2개랑 오렌지 3개를 합쳐서 사과 오렌지 5개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대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류, 즉 동류항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x랑 x 어때요? 둘 다 문자 x를 가지고 있고 둘 다 1차죠. 그럼 얘네는 완벽한 동류항, 즉 같은 종류가 맞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2x랑 3x제곱. 문자는 둘 다 x로 똑같은데 차수가 다르네요.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이러면 동류항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둬야 합니다. 그럼 동류항끼리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앞에 붙은 숫자, 즉 개수끼리만 더하고 빼면 끝입니다. 6x 플러스 8x는 x가 6개 있는데 8개를 더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x가 14개, 즉 14x가 되겠죠? 문자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앞에 있는 개수 6이랑 8만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균형의 예술, 방정식.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변수, 식 간단 이야기, 용어들, 동류항 계산. 이 모든 재료들을 한데 모아서 대수학의 최종 목표인 미지수 찾기, 퍼즐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방정식을 풀기 전에 등호가 들어간 식에는 사실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구분해야 해요. 하나는 방정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죠. 예를 들어 2x 플러스 1은 5는 x가 딱 2일 때만 말이 돼요. 다른 숫자를 넣으면 성립 안 하죠. 미지의 범인을 찾는 것과 같아요. 다른 하나는 항등식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는 식이에요. x 플러스 2x는 3x. 이건 x에 1을 넣든 100을 넣든 뭘 넣어도 항상 말이 되잖아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식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방정식을 푸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방정식을 푸는 단 하나의 황금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방정식은요, 등호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균형을 맞춘 양팔 저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왼쪽 접시랑 오른쪽 접시 무게가 똑같은 상태인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이 저울 위에서 x의 진짜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짓을 하든 양쪽의 균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이 저울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딱 4가지가 허용됩니다. 첫째, 양쪽 접시에 똑같은 무게를 더하기. 둘째, 양쪽에서 똑같은 무게를 빼기. 셋째, 양쪽 무게를 똑같이 몇 배로 늘리기. 넷째, 양쪽 무게를 똑같이 0이 아닌 수로 나누기. 이 4가지가 바로 등식의 성질이고요. 방정식을 푸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실전입니다. 3x 플러스 1은 2라는 방정식을 한번 같이 풀어보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울 왼쪽에 x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는 거예요. 1단계, x 옆에 붙어있는 더하기 1이 거슬리네요. 없애버리죠. 어떻게? 양쪽에서 똑같이 1을 빼주는 겁니다. 저울의 균형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럼 왼쪽은 3x만 남고 오른쪽은 2 빼기 1이니까 1이 되네요. 자, 3x는 1이 됐습니다. 이걸 보통 이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2단계, 이제 x 앞에 붙은 3이 문제네요. 3 곱하기 x가 1이라는 뜻이니까
x를 구하려면 양쪽을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짜잔! 그렇게 하면 왼쪽은 x만 남고 오른쪽은 3분의 1이 됩니다. 드디어 미지의 값 x가 3분의 1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바로 방금 여러분은 대수학의 핵심을 완벽하게 해내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자로 된 변수를 사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엔 방정식의 균형을 맞춰서 숨어있던 값까지 찾아냈잖아요. 이게 바로 대수학이에요. 오늘 배운 이 개념들 있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수학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탐험을 떠날 준비가 막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대수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칙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새로운 도구로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보시겠어요?